가격을 올릴 때마다 욕을 먹으면서도 줄은 더 길어졌던 샤넬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5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본 반응도 이제는 비싸서 못 사겠다가 아니라 그 돈 주고 왜 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샤넬의 2025년 매출은 오히려 2% 늘어난 193억 달러였습니다. 매장에서는 여전히 수천만 원짜리 상품이 팔려나갔고 겉으로는 명품의 불패 신화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샤넬 한 브랜드에서만 벌어진 이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 전 세계 명품 소비자는 2022년보다 약 7천만 명이나 증발했습니다. 명품업계는 여전히 막대한 돈을 쓸어 담는데 시장을 키워온 고객들만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명품 회사들은 대체 누구에게 더 비싸게 팔아 매출을 지켜낸 걸까요? 무엇이 사람들의 지갑보다 먼저 명품을 갖고 싶다는 욕망부터 꺼트려버린 걸까요? 이 붕괴를 이해하려면 명품 회사가 가방보다 먼저 무엇을 팔아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명품 가방 하나는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성공을 가장 빠르게 과시하는 방법이었어요. 집도 없고 고급차도 없었지만 누구나 알아보는 로고를 드는 순간만큼은 이미 위로 올라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몇 달치 월급을 쏟아붓고 카드 할부까지 끌어오면 자신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세계의 입장권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거예요. 명품 시장을 폭발시킨 주인공도 가격표조차 보지 않는 초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과 젊은 소비자가 립스틱과 향수로 문턱을 넘었고 업계는 그들이 지갑을 열어 결국 수천만 원짜리 핵심 상품 앞에 설 때까지 집요하게 기다렸습니다. 립스틱 하나를 산 고객은 끝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더 비싼 욕망을 향해 이제 막 첫 계단을 밟은 고객이었습니다. 이 사다리가 가장 무섭게 폭주한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추산으로 2022년 한국인의 명품 소비액은 단 1년 만에 24% 폭증해 168억 달러에 달했고 1인당 소비액은 약 325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도 같은 해 22% 성장하며 약 3,700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매장 앞에는 새벽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섰어요. 업계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더 팔아도 된다. 더 올려도 결국 따라온다. 사람들은 인기 상품을 사려고 줄을 섰지만 브랜드들은 그 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 오만한 확신이 결국 명품을 특별하게 만들던 핵심 이유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사상 최고를 찍던 바로 그 순간 거리에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예인만 들던 가방과 신발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로 내려오더니 회사 선배와 친구의 사진에도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누구나 알아보게 만드는데 성공한 순간 거대한 로고는 예전만큼 주인을 특별하게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가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업계 전체가 팔아온 나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업계가 택한 가장 쉬운 해법은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략이 먹혔어요. 인상 소식이 뜨면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매장으로 뛰어갔고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상품 자체보다 더 강력한 판매 문구가 됐습니다.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이 오히려 욕망을 자극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그 상품을 원해서 줄을 선 것인지 내일 더 비싸진다는 공포에 떠밀린 것인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은 다시 올랐고 또 올랐습니다. 주요 명품 브랜드의 대표 가방 가격은 2019년 이후 50에서 70% 뛰었지만 2023년 이후 시장을 이끌 만한 새로운 대표 가방의 출시는 이전보다 70에서 80% 줄었습니다. 적어도 가죽 제품 시장에서는 가격을 정당화할 새로움은 줄고 가격표만 빠르게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은 처음으로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잠깐, 내가 대체 이걸 왜 사야 하지? 결국 2025년 가죽 제품 시장은 전년보다 5에서 7% 줄었습니다. 가격을 올릴수록 욕망도 커진다는 공식이 더는 같은 힘으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 순간 명품의 경쟁자는 더 이상 다른 명품 브랜드만이 아니게 됐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나 시계를 내려놓는 순간 소비자들의 눈앞에는 전혀 다른 가격표가 펼쳐졌습니다.
가족과 떠나는 장거리 여행, 몇 년을 즐길 취미, 투자금, 수십 번의 고급 식사가 명품과 같은 저울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질문은 어느 브랜드를 살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지? 명품은 결제한 다음 날에도 그대로였지만 여행은 기억을 남겼고 취미는 일상을 바꿨으며 투자금은 미래의 선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2025년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이 전년보다 2% 줄어드는 동안 호텔과 크루즈, 고급 외식 같은 명품 경험 소비는 상품 시장보다 강했습니다. 돈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보다 더 갖고 싶은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명품을 포기하지 않고도 브랜드의 신상품 매출을 깎아먹는 더 영리한 소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명품을 계속 사고 싶어 하면서도 공식 매장을 떠나는 고객들이 생긴 겁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명품 로고가 넘쳐났지만 공식 매장을 찾는 발길과 새 상품이 팔리는 속도는 분명히 둔화되고 있었어요. 같은 브랜드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은 왜 새 상품 대신 다른 문을 찾기 시작한 걸까요? 답은 백화점밖에 있었습니다. 신제품 가격이 치솟자 소비자는 명품을 완전히 버리기보다 구매 경로를 바꿨습니다. 새 상품을 결제하기 전에 중고 가격부터 비교했고 이번 시즌 신제품 대신 단종된 디자인과 아카이브 상품을 찾았어요. 2025년 세계 중고 명품 시장은 약 570억 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4에서 6% 성장하며 위축된 신상품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 시장의 약 83%는 시계와 보석이 차지했지만 소비자가 반드시 공식 매장에서 새 상품을 사야 한다는 공식이 약해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브랜드가 많이 팔수록 훗날 공식 매장과 같은 고객의 예산을 놓고 경쟁할 중고 재고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경쟁 상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녀는 가격표나 구매 경로보다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는 브랜드의 지위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를 더 까다롭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알아보는 거대한 로고보다 낯선 디자이너와 자신만의 조합을 더 값지게 느끼는 소비자가 늘었어요.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보다 대체 어디서 구했어?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 브랜드 이름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많은 재료 중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고객을 수천만 원짜리 가방으로 곧장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업계는 가장 낮은 문턱부터 다시 열기 시작했어요. 수천만 원짜리 핵심 상품만 밀어붙이는 대신 향수와 화장품, 안경 같은 작은 사치를 넓혔고 일부 브랜드는 레스토랑과 카페, 스파 같은 새로운 입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보석과 안경은 성장했고 뷰티 시장도 버텼지만 핵심 가죽 제품 시장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객을 다시 브랜드 안으로 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작은 사치의 고객을 수천만 원대 핵심 상품의 고객으로 바꾸지는 못한 겁니다. 과거에는 립스틱과 향수를 산 고객이 자연스럽게 더 비싼 상품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작은 상품 자체가 구매의 목적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실패는 매출보다 먼저 고객 수에서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전 세계 명품 소비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장의 돈은 점점 소수의 최상위 고객에게 몰렸어요. 1년에 약 2만 3천 달러 이상을 쓰는 이들은 2019년 전체 소비의 30%를 차지했지만 2025년에는 그 비중이 46%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상한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고객 수는 줄었지만 소비는 남은 최상위 고객에게 훨씬 더 집중됐고 이것이 고객 수가 급감하고도 명품업계의 매출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핵심 이유였습니다. 꼭대기의 초부유층은 버텼지만 시장을 넓혀온 중간 고객층이 빠져나가면서 명품 시장의 무게중심은 극단적으로 위쪽으로 쏠렸습니다. 명품은 여전히 팔렸지만 다음 고객을 만들어내는 힘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품 산업은 다시 성장하더라도 예전의 시장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2026년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은 다시 2에서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떠난 고객 상당수도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초부유층과 기존 고객에게만 의존한다면 사라진 7천만 명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명품의 진짜 위기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팔리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사치의 고객이 더 높은 상품군을 꿈꾸고 젊은 소비자가 언젠가 그 브랜드를 갖고 싶어하게 만들던 성장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매출은 버틸 수 있어도 내일의 고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명품의 불패 신화는 이미 안쪽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가격을 올릴 때마다 욕을 먹으면서도 줄은 더 길어졌던 샤넬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5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본 반응도 이제는 비싸서 못 사겠다가 아니라 그 돈 주고 왜 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샤넬의 2025년 매출은 오히려 2% 늘어난 193억 달러였습니다. 매장에서는 여전히 수천만 원짜리 상품이 팔려나갔고 겉으로는 명품의 불패 신화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샤넬 한 브랜드에서만 벌어진 이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 전 세계 명품 소비자는 2022년보다 약 7천만 명이나 증발했습니다. 명품업계는 여전히 막대한 돈을 쓸어 담는데 시장을 키워온 고객들만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명품 회사들은 대체 누구에게 더 비싸게 팔아 매출을 지켜낸 걸까요? 무엇이 사람들의 지갑보다 먼저 명품을 갖고 싶다는 욕망부터 꺼트려 버린 걸까요? 이 붕괴를 이해하려면 명품 회사가 가방보다 먼저 무엇을 팔아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명품 가방 하나는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성공을 가장 빠르게 과시하는 방법이었어요. 집도 없고 고급차도 없었지만 누구나 알아보는 로고를 드는 순간만큼은 이미 위로 올라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몇 달치 월급을 쏟아붓고 카드 할부까지 끌어오면 자신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세계의 입장권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거예요. 명품 시장을 폭발시킨 주인공도 가격표조차 보지 않는 초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과 젊은 소비자가 립스틱과 향수로 문턱을 넘었고 업계는 그들이 지갑을 열어 결국 수천만 원짜리 핵심 상품 앞에 설 때까지 집요하게 기다렸습니다. 립스틱 하나를 산 고객은 끝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더 비싼 욕망을 향해 이제 막 첫 계단을 밟은 고객이었습니다. 이 사다리가 가장 무섭게 폭주한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추산으로 2022년 한국인의 명품 소비액은 단 1년 만에 24% 폭증해 168억 달러에 달했고 1인당 소비액은 약 325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도 같은 해 22% 성장하며 약 3,700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매장 앞에는 새벽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섰어요. 업계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더 팔아도 된다. 더 올려도 결국 따라온다. 사람들은 인기 상품을 사려고 줄을 섰지만 브랜드들은 그 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 오만한 확신이 결국 명품을 특별하게 만들던 핵심 이유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사상 최고를 찍던 바로 그 순간 거리에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예인만 들던 가방과 신발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로 내려오더니 회사 선배와 친구의 사진에도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누구나 알아보게 만드는 데 성공한 순간 거대한 로고는 예전만큼 주인을 특별하게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가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업계 전체가 팔아온 나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업계가 택한 가장 쉬운 해법은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략이 먹혔어요. 인상 소식이 뜨면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매장으로 뛰어갔고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상품 자체보다 더 강력한 판매 문구가 됐습니다.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이 오히려 욕망을 자극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그 상품을 원해서 줄을 선 것인지 내일 더 비싸진다는 공포에 떠밀린 것인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은 다시 올랐고 또 올랐습니다. 주요 명품 브랜드의 대표 가방 가격은 2019년 이후 50에서 70% 뛰었지만 2023년 이후 시장을 이끌 만한 새로운 대표 가방의 출시는 이전보다 70에서 80% 줄었습니다. 적어도 가죽 제품 시장에서는 가격을 정당화할 새로움은 줄고
가격표만 빠르게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은 처음으로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잠깐, 내가 대체 이걸 왜 사야 하지? 결국 2025년 가죽제품 시장은 전년보다 5에서 7% 줄었습니다. 가격을 올릴수록 욕망도 커진다는 공식이 더는 같은 힘으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 순간 명품의 경쟁자는 더 이상 다른 명품 브랜드만이 아니게 됐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나 시계를 내려놓는 순간 소비자들의 눈앞에는 전혀 다른 가격표가 펼쳐졌습니다. 가족과 떠나는 장거리 여행, 몇 년을 즐길 취미, 투자금, 수십 번의 고급 식사가 명품과 같은 저울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질문은 어느 브랜드를 살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지? 명품은 결제한 다음 날에도 그대로였지만 여행은 기억을 남겼고 취미는 일상을 바꿨으며 투자금은 미래의 선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2025년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이 전년보다 2% 줄어드는 동안 호텔과 크루즈, 고급 외식 같은 명품 경험 소비는 상품 시장보다 강했습니다. 돈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보다 더 갖고 싶은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명품을 포기하지 않고도 브랜드의 신상품 매출을 깎아먹는 더 영리한 소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명품을 계속 사고 싶어 하면서도 공식 매장을 떠나는 고객들이 생긴 겁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명품 로고가 넘쳐났지만 공식 매장을 찾는 발길과 새 상품이 팔리는 속도는 분명히 둔화되고 있었어요. 같은 브랜드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은 왜 새 상품 대신 다른 문을 찾기 시작한 걸까요? 답은 백화점밖에 있었습니다. 신제품 가격이 치솟자 소비자는 명품을 완전히 버리기보다 구매 경로를 바꿨습니다. 새 상품을 결제하기 전에 중고 가격부터 비교했고 이번 시즌 신제품 대신 단종된 디자인과 아카이브 상품을 찾았어요. 2025년 세계 중고 명품 시장은 약 570억 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4에서 6% 성장하며 위축된 신상품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 시장의 약 83%는 시계와 보석이 차지했지만 소비자가 반드시 공식 매장에서 새 상품을 사야 한다는 공식이 약해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브랜드가 많이 팔수록 훗날 공식 매장과 같은 고객의 예산을 놓고 경쟁할 중고 재고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경쟁 상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근열은 가격표나 구매 경로보다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는 브랜드의 지위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를 더 까다롭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알아보는 거대한 로고보다 낯선 디자이너와 자신만의 조합을 더 값지게 느끼는 소비자가 늘었어요.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보다 대체 어디서 구했어?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 브랜드 이름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많은 재료 중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고객을 수천만 원짜리 가방으로 곧장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업계는 가장 낮은 문턱부터 다시 열기 시작했어요. 수천만 원짜리 핵심 상품만 밀어붙이는 대신 향수와 화장품, 안경 같은 작은 사치를 넓혔고 일부 브랜드는 레스토랑과 카페, 스파 같은 새로운 입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보석과 안경은 성장했고 뷰티 시장도 버텼지만 핵심 가죽 제품 시장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객을 다시 브랜드 안으로 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작은 사치의 고객을 수천만 원대 핵심 상품의 고객으로 바꾸지는 못한 겁니다. 과거에는 립스틱과 향수를 산 고객이 자연스럽게 더 비싼 상품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작은 상품 자체가 구매의 목적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실패는 매출보다 먼저 고객 수에서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전 세계 명품 소비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장의 돈은 점점 소수의 최상위 고객에게 몰렸어요. 1년에 약 2만 3천 달러 이상을 쓰는 이들은 2019년 전체 소비의 30%를 차지했지만 2025년에는 그 비중이 46%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상한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고객 수는 줄었지만 소비는 남은 최상위 고객에게 훨씬 더 집중됐고 이것이 고객 수가 급감하고도 명품업계의 매출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핵심 이유였습니다.
꼭대기의 초부유층은 버텼지만 시장을 넓혀온 중간 고객층이 빠져나가면서 명품 시장의 무게중심은 극단적으로 위쪽으로 쏠렸습니다. 명품은 여전히 팔렸지만 다음 고객을 만들어내는 힘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품 산업은 다시 성장하더라도 예전의 시장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2026년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은 다시 2에서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떠난 고객 상당수도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초부유층과 기존 고객에게만 의존한다면 사라진 7천만 명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명품의 진짜 위기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팔리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사치의 고객이 더 높은 상품군을 꿈꾸고 젊은 소비자가 언젠가 그 브랜드를 갖고 싶어하게 만들던 성장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매출은 버틸 수 있어도 내일의 고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명품의 불패 신화는 이미 안쪽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